자, 출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의제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법적으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고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급을 고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뭔 얘기일까요? 자, 사례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법적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법적 의제요. 자, 그 다음에 가령 이후에 사례가 나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리면, 자,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때 요 이후부터는 그 사람은 무엇으로 간주한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실종이지만은 법적으로는 사망으로 간주하는 상황. 요거요. 법원이 다시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설령 그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전히 사망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바로 법적 의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해당하는 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 행위가 이제 법적 의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법적 의제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했었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이해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법적 의제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실제로는 안 죽었어. 근데 그 어떤 것을 법적으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치 사망한 것처럼 취급하고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급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까지는? 법적으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쵸? 이게 법적 의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적 의제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해 왔습니다. 자, 벤담은 이를 가장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벤담은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의제를 동원하는 것은 거래를 한다면서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벤담은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비판했죠. 반면에 블랙스톤은요. 블랙스톤은 법적 의제가 바람직한 목표의 제도적인 달성에 어색하게나마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옹호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옹호해 있습니다. 즉 벤담은 비판했고요. 블랙스톤은 나름대로 그래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쓸만하다라고 얘기하죠.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자, 법적 의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례부터 보시죠. 법원의 실종 선고. 예. 이제 이 사람이 실종됐다. 이 사람을 실제로 찾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취소하기 전까지는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 이것이 이제 법적 의제입니다. 즉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법적으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고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급을 고수하려는 것. 이게 법적 의제요. 자, 근데 벤담의 입장은요. 법적 의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법적 의제는 사기이자 거짓말이다 라고 이제 입장을 취하죠. 하지만 블랙스톤은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목표에 제도적인 달성에 그나마 기여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자, 다음 또 내려가시죠. 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견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그는 정체된 사회와 진보하는 사회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그러면 정체된 사회에 대해서도 기술할 것이고 진보하는 사회에 대해서 또 기술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법적 의제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의의를 설명합니다. 사회적인 필요와 법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법과 사회가 서로 괴리되어 있을 때 정체된 사회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간극을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정체된 사회에서는 간극을 메꾸는 방식이 법은 가만히 있어요. 법이 문명의 발달에 족쇄로 작용함으로써 그러한 간극이 해소되는 반면 자, 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체된 사회는. 반면에 진보하는 사회에서는요.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법이 뒤처지게 될 때마다 법이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틈새가 메워지는데 그쵸? 즉 이 사회하고 법 사이에 간극이 생겼을 때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법이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정체된 사회는 법은 가만히 있죠. 족쇄로서의 그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죠. 후자의 경우, 진보하는 사회의 경우에 법적 의제는 바로 그와 같은 사회와 법 사이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장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사회로 나누어서 설명을 시도했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메인은 법적 의제를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좁은 의미요.
자, 그러면 넓은 의미 있을까요? 자, 아래줄에 넓은 의미 있네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서 설명을 시도하는데, 먼저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부인되지 않도록 법적인 힘이 가해진 것으로서 앞에서 언급했었던 일반적인 의미의 법적 의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일반적인 법적 의제가 바로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죠. 그러면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무엇인데요? 법 규칙의 문헌은 그대로인 채. 법 규칙의 문헌은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그 실제적인 작용이 바뀐 역사적인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는 데 영향을 주는 일체의 가정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도 여기에 포괄됩니다. 아무래도 넓은 의미다 보니까 포괄하겠죠. 자, 조금 더 읽어야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자, 메인은 법적 의제가 갖고 있는 도구적인 유용성이, 그쵸? 도구적인 유용성. 우리 아까 봤잖아요. 사례에서 실종됐는데 실종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무언가 보류 상태에 답보시킬 수는 없잖아요.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구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겠죠. 이 법적 의제가 갖고 있는 도구적인 유용성이 이 같은 이해 방식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특히 유년기의 사회 단계, 자 이거요. 사회 단계를요. 초기 단계, 유년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유년기에서 성장 발달해가지고 성숙한 사회 단계까지 이른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필자는. 그러니까 사회의 초기 단계, 유년기 단계에서 사람들은 법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신적인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야, 법은 변하지 않는 게 법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변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실제로는 분명 법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에 변화가 생기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법의 그 문헌은 그대로인 거죠. 즉 아까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 개념 설명할 때 나왔던 그 문장은 다시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법의 규칙은 바뀌지 않았어. 법의 규칙 문헌은 그대로인데 그 실제적인 작용을 역사적인 맥락이 바뀔 때마다 살짝씩 바꿔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유년기의 사회일 때는 사람들이 야, 법이 그렇게 막 시시각각 바뀐다고? 그게 무슨 법이야? 라고 하는 거부감이 있으니까. 법의 규칙적인 그 법 규칙의 문헌은 그대로 고정되어 놓고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들, 맥락은 실제 사회적인 맥락과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반영해서 살짝씩 변화를 준다고요. 그쵸? 이러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줘야만 했습니다. 실로 법적 의제는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된 장치였죠. 사람들의 거부감이 생기지 않게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다,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요, 어디까지 왔었나요? 자, 메인부터 보시면 되죠. 메인은요, 정체된 사회와 진보하는 사회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정체된 사회는 법과 사회가 서로 간극이 생겼을 때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이 마치 사회의 족쇄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보하는 사회는요, 그 간극을 법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법을 바꿔버려요. 법을 변화시켜버리죠. 이게 바로 법적 의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은요, 법적 의제를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좁은 의미, 그 다음에 넓은 의미요. 좁은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의 법적 의제이고 넓은 의미는 법 규칙의 문헌은 그대로인 채 실제적인 작용이 바뀐 역사적인 사실은 숨기거나 숨기는 데 영향을 주는 일체의 가정을 총칭한다. 그쵸? 아까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 그러니까 법의 문헌은 그대로 해놓고 실제적인 부분들만 살짝씩 변화를 가미하는 것. 이게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입니다. 자, 또 다음 문단 내려가시죠. 자, 이러한 시각에서 메인은 법적 의제에 대한 벤담의 비판이, 벤담은 이 법적 의제를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벤담이 잘못 생각했다 이 말이죠. 즉 메인의 입장에서는 벤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했다고요? 야, 벤담이 무지했네 라고 비판을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입장을 또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벤담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또 있는데 동시에 메인은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근거로 그것이 좀 더 법체계 속에 법적 의제라고 하는 게 실제로 법체계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도 역시나 반대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는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죠. 사회가 초기 사회, 유년기 사회가 있고 쭉 사회가 성장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 말이에요. 사회의 발달의 특정 단계에서 의제가 법의 엄격함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으며 그쵸? 사람들이 봤을 때 법이 막 바뀐다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완충하는 효과로서 어떤 유용적인 도구로 쓰였던 게 맞기는 해요. 유용한 수단이었죠. 특히 생물학적인 타인들 사이에 인위적인 가족관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입양이라고 하는 의제가 없었다면 사회가 어떻게 세대 단절로 인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문명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었을지도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제는 분명 거친 장치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세련되지 않았다. 아주 섬세한 장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친 장치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회가 유년기의 사회가 아닌 성숙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유용한 결과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 아니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요. 벤담을 바라볼 때 메이는요. 벤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벤담을 잘못 생각하고 있네. 좀 무지하네 라고 보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적 의제가 이렇게 유용한데 법 체계 안에 데리고 와서 뿌리를 내리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메이는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역시나 법적 의제가 법의 엄격함을 극복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유용한 도구였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제는 여전히 세련된 장치가 아니고 거친 장치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부분 내려갈게요. 자, 유년기의 사회 단계에서는 법적 의제가 아주 유용했죠. 하지만은 유년기의 사회 단계가 아닌 성숙한 사회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아니요. 적절하지 않다. 법적 의제 불필요하다라고 메이는 생각했어요. 자, 다음 내려갑시다. 구체적으로 그는 법적 의제가 근대적인 법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념들의 체계적인 분류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법적 의제는 일반적인 법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개념들의 체계적인 분류를 그 법들 사이에 어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꼭 들어맞지는 않잖아요. 그 분류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법적 의제가 종종 등장하는 영리의 법정 풍경을 빗댄 것으로 알려진 한 예에서처럼 만일 판사가 A와 B 사이의 혼인을 X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자, 그러면요. X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인정된대, 유효. 근데 이번에 X가 아닌 Y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원천 무효래. 갑자기 취소했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법적인 조건을 조리 있게 기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법적 의제가 중간에 끼어버리게 되면은 뭔가 체계적인 분류, 체계적인 어떤 조합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자, 마지막 단락이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단락 보기 전에 메이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법적 의제 분명히 유용한 도구이다. 특히나 유년기의 초기 사회 단계에서는 굉장히 도구적으로 유용했어. 하지만 사회가 성숙했을 때는요. 성숙한 사회 단계에서는 그렇게 필요할까?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사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요. 유년기 사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메인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현대, 근대적인 법체계의 현실에서는 법적 의제가 이제 뒤로 밀려나나요? 밀려나진 않았어. 여전히 법적 의제의 그림자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심지어 그 본질이 의제라는 점조차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티가 안 나.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원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어디까지나 기존의 법으로부터 발견할 뿐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 문헌 자체는 고정되어 있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면 약간씩 바뀌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법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그렇죠. 옛법은 이미 폐지됐지만 법의 발견이라고 하는 인습적인 언어의 장막 아래에서 의제는 단지 법이 조금 더 유연해졌을 뿐이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 생활 가운데는 법적 의제가 활용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법적 의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선지 1번입니다. 사회적인 필요를 제도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 중에 하나다. 그쵸? 예. 1번 가능하죠. 1문단에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법의 엄격함을 극복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쵸? 사람들이 야 법이 그렇게 막 변하면 법이 아니지라고 하는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법의 문헌은 그대로 둔 채 실제적인 맥락만 살짝씩 변화시켜 유연하게 대처하죠. 그러면 2번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사회적인 유용성을 위해서 법과 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특징? 그쵸. 당연하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일반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법적으로는 사실인 것을 취급하는 것 1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적 의제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법 규칙의 문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이상한데요? 법적 의제는요. 법 규칙의 문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해야죠. 그대로 유지한 채 하고 딱 끊어야죠. 그쵸? 이게 설명이 잘못됐죠? 법 규칙의 문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자, 문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왜 감춰요? 예. 법 규칙의 문헌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를 계속 명시적으로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특히나 유아기의 어떤 그 사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할 거 아니에요. 야, 법은 안 맞기네. 맞아. 라고 법의 엄격성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법은 엄격하지 변하지 않지 하는 거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바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춘다? 아니죠. 예, 그래서 선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내려가시죠. 메인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자, 한번 볼게요. 선지 1번. 법적 의제가 어디까지나 해놓고 비열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반대한다. 자, 비열한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누군데요? 벤담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했었죠. 1번 선지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법적 의제가 이런 일정한 사회적인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그쵸.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보았어요. 그 다음에 선지 3번이요. 자, 법적 의제가 근대적인 법체계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 어딨어요? 요거. 법체계에 뿌리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어요. 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라고. 그죠? 그래서 3번 선지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봅시다. 법적 의제의 도구적인 유용성. 그렇죠. 도구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 개념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평가받는다. 자, 도구적인 유용성의 장점. 좁은 의미에서 나왔었나요? 어딨나 볼게요. 여기. 자, 도구적인 유용성. 자, 도구적인 유용성이 이 같은 이해 방식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거는 넓은 의미일 때요. 좁은 의미일 때 아닙니다. 넓은 의미일 때. 그러면 찾았네요. 이게 좁은 의미가 아니고 넓은 의미일 때라고 해야지 맞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선제. 법적 의제는 근대적인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개념들의 체계적인 분류를 저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는 것을 평가한다. 그렇죠. 이 부분 어디 있었어요? 여기. 네. 법적 의제가 근대적인 법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념들의 체계적인 분류를 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 지적이 있었죠. 5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내려갑시다. 메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 가에 해당하는 내용,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요. 자, 그러면 밑줄친 가를 한번 봅시다. 가. 어딨나요? 예, 사회와 법의 조화. 사회와 법의 조화. 근데 이거 후자의 경우죠. 예, 진보하는 사회에서. 예, 법이 이 사회적인 맥락이 바뀌면은 법이 뒤처질 것 같아. 그러면 법을 바꿔버려. 그게 사회와 법의 조화. 후자일 경우에 진보하는 사회일 때요. 자, 그런데 보시죠. 여하튼 이 모든 사회와 법의 조화에 대하여서 메인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메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 틀린 거 찾으시면 됩니다. 선지 1번이요. 자, 정체된 사회보다 진보하는 사회에서 법적 의제가 훨씬 더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렇죠. 예. 정체된 사회에서는요, 법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진보하는 사회에서는요, 예. 순간순간 맥락에 따라서 바꿔주죠. 그 바꿔주면서 나타난 게 뭐예요? 법적 의제잖아요.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유년기 사회.
성숙한 사회 아니고요. 유년기 사회에서조차 사회와 법 사이의 간극은 해소되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문헌은 건드리지는 않아. 실제적인 맥락만 바꾸죠. 2번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이요. 성숙한 사회와 유년기의 사회를 같이 이제 비교하는데, 성숙한 사회보다 유년기 사회에서 법적 의제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컸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찾으면 되죠. 유년기 사회에서 여기 있네요. 예. 그에 따르면 특히 유년기 사회 단계에서 사람들은 법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신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혹 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실제로는 분명 법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적 의제였다고요. 어느 시대의 유년기 사회 단계에서는 굉장히 법적 의제가 필요했었죠. 근데 성숙한 사회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숙한 사회에서는 이 법적 의제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죠. 다르네요. 그러면 다시 선지문서 내려갈게요. 그렇죠? 성숙한 사회보다 유년기 사회에서 훨씬 더 법적 의제에 대한 의존성이 필요하다? 가능한 설명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성숙한 사회에서는 법적 의제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니요. 성숙한 사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예,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정체된 사회에서는 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잡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더 중시할 것이다. 그죠? 법이 변화를 따라잡아요? 변화를 따라서 법이 변해요? 안 변해요. 정체된 사회에서는 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 설명도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4번 문제 내려가시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민법은 2011년 3월 달에 개정을 통해서, 자, 요때 무언가 개정이 됐어요. 성년이 되는 시기를. 자, 성년 시기를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습니다. 요렇게 내렸어. 자, 20세에서 19세로 성년을 낮추었습니다.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죠. 자, 이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한편 민법은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자, 혼인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네요. 결혼, 이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년이 20세라면서요. 20세였다가 19세로 떨어졌어. 근데 18세 이상으로 정했으면은 여전히 뭔가 숫자상으로 안 맞잖아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20세가 아니지만 19세가 아니지만 18세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할 수도 있죠. 민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일단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뒤에는 실제로 성년에 이르기 전이라도, 자, 이제 나이가 미성년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8세 친구가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이상으로는 미성년입니다. 근데 미성년인데 혼인했으니까 기혼자겠죠? 미성년 기혼자. 근데 이때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얘기죠. 실제로 성년에 이르기 전이라도, 그렇죠? 성년이 되지는 않았어요. 성년자로 본다는 규정, 이거 법적 의제 같아요. 성년자로 간주한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부모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성년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즉 18세이면서 혼인을 했어. 미성년이지만 기혼자야. 이럴 때는 성인으로 간주하는 거죠. 성년으로 간주하는 성년 의제. 그쵸? 이는 실제로 민법상 성년의 기준인 19세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적 필요에 의해서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 영역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은 성년자로 간주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쵸? 이 부분만 파악만 잘 하고 계시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선지 1번입니다. 성년 의제 규정은 18세 이상, 그 다음에 19세 미만 기혼자, 의 혼인생활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규범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가능하죠. 18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18세에서 19세라고 얘기하는 거, 예,
맞는 얘기예요. 1번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자, 2011년 3월 달에 이 민법의 개정은 성년 의제로 인한 사실과 법적 평가의 불일치를 줄이는 효과 줄었나요? 그 개정하기 전에는요. 어쨌든 결혼할 수 있는 건 18세부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년이 이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건 20살 돼야 된다면서 예전에는 18세에서 20세 사이가 미성년 기혼자로 취급당했어.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요. 18세부터 시작을 하긴 해요. 18세부터 결혼할 수는 있어. 근데 20살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19세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평가의 불일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기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2번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성년의 개념과 기준을 둘러싼 법 체계상의 혼란이 우려된다면 야, 뭔가 헷갈린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성년 의제 규정이 없어도 되게끔 민법 자체를 다시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예 그냥 야 이제 그냥 18살 18세 이상은 전부 다 성년으로 해라고 하면은 문제되는 거 없죠. 그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 4번. 민법은 법률 행위의 주체인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사회의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성년 의제라고 하는 법적 정책을 도입했을 것이다. 자, 성년 의제라고 하는 이 법적 의제와 자, 지금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이랑 그대로 일치하는지 보세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호라고 하는 말을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놨는데 이 부분이요. 특별한 보호제도. 그쵸?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 행위를 할 때 누가 동의해야 돼? 법정 대리인이 동의해야 돼요. 즉 자기가 스스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 누가? 법정 대리인이, 즉 부모님이, 양육자가 동의를 해주는 시스템이 보호제도 시스템이에요. 즉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논지는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시스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사회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아니죠. 성년의제는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계속 이어가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성년의제는 부모님의 동의와 상관이 없이 성년의제는 단독 법률 행위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방식이죠. 즉 서로 상충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5번 문제도 보실게요. 성년의제 제도는 실제로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성년자로 보는 것이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부인되지 않도록 법적인 힘이 가해진 예라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4개였죠? 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